네, 7월 21일 금요일 불타는 주식둥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인데 기분 좋게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해줬네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0.37%, 0.32% 플러스, 코스피는 2,609포인트, 코스닥은 93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천스닥에 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2차 전지가 다 했다.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보면 눈에 띄는 게 역시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10%, 5% 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2차 전지주 플러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좀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다음 주 그리고 8월까지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쪽 상담소를 진행을 하는데 현재 50분 넘게 들어와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자두님, 미국버거님, 오르샤님, 린동우님, 이은님, 말틴님, 뱃살공주와 일곱 몸짱님께서도 들어와 계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급속 상담소 진행을 하면서 오늘 나오시는 분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과 코멘트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은 질문을 주신 분께는 저희가 한 분을 뽑아서 마지막에 또 치킨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채팅창에 이야기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날 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통신지가 나가나요? 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쪽 상담소 오픈이고요. 오늘 오후 5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불타는 주식둥이 여러 가지 의견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력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실 분은 주식방송 크리에이터, 경제 크리에이터인 테이버님입니다. 구독자 12만 명, 15년차 개인 투자자, 아프리카TV 경제방송 1위, 그리고 2021년, 2022년 아프리카TV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경제 크리에이터 테이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려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뵀었는데 저도요. 네, 실물로 뵙는 건 처음이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닮았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여러분 좀 닮았나요? 오늘 진짜 닮았는지 나중에 네. 또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닮았어요? 네. 어떠세요? 화면 보이는 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분 안 나빠요. 저도 좋아요. 저는 기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를 좋아하는 그 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왕 테이버 경제방송을 하게 된 계기부터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원래는 제가 경제방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관두고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 예.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하던 게 처음에는 망했어요. 인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개인 방송이고 1인 방송이고 먹방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망했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잘하는 거 말고 네.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즐기는 걸 해보자 한 게 이제 주식 방송인데, 거기서 구사일생이었죠. 구사일생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좀 더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찾아주시고, 그다음에는 지금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릴카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자, 그분의 그 컨텐츠에 한번 출연을 했다가 그분께서 또 이제 좀 좋게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새 아침 시황도 하고 있고, 경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고, 일단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공부하면서 방송하면서 또 방송에서 공부를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됐어요. 재밌기도 하고. 약간 경제라는 게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주제인데 테이버님처럼 이렇게 좀 쉽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좀 풀어주시는 거에 대한 매력도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오늘도 주로 할 이야기가, 저는 이거에 관심 많거든요. 주가 조작 차트를 미리 예견하시고 한 3개월 전부터 요거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3개월 뒤에 그런 사태가 터졌다는 거. 네. 그런 거를 잘 오늘도 쉽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3개월 전인 1월에 선광, 대성홀딩스, 요런 SG 사태 관련된 종목들, 플러스 주가 조작 관련된 종목들, 여기서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해서 화제가 됐었다. 기사까지 났었어요.
금융당국도 잡아내지 못했던 이 조작 사실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 요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제가 맨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2022년 3월부터예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3월에 처음으로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얘들은 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2022년 3월로 돌아가면은 완전히 시장이 이제 개박살나기 시작을 할 때, 뭔가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거기다가 전쟁도 있고 이러면서 좀 시장이 공포에 떨 때였는데 예.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부터도 좀 이상하다. 그리고는 또 뭐 천국의 계단인 이런 별명들이 붙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공통점은 보이지는 않을 때였거든요. 그리고는 1년 내내 질문이 들어오는데 보면 볼수록 확산되는 추세가 너무 많고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자라고 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유가 없이 오른다, 이유가 없이 빠진다라는 거는 이유를 찾아보고 이유가 납득이 되면은 투자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밍을 잰다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없는데 재료가 없는데 꾸준히 오른다. 꾸준히 오른다든지 뭐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뭐지라고 이유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네. 이유가 안 나와요. 이유가 안 나오면? 근데 이렇게 안 나오면은 꼭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뭐 주가 조작이나 세력의 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슈가 되고 또 그 당시에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고 조금 뭔가 무섭다 싶은 애들을 모아서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한 세력의 운이 좋았던 거죠. 아하. 네. 이런 특징도 있나요? 유통 물량이 적고 공매도도 안 되는 상황. 이것도 뭔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잡았던 특징이 딱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시가총액이 출발 당시에 1,000억, 2,000억 수준. 그런데 대주주 지분이 한 70% 정도 되니까 네. 그러면 유통주식 수가 1,000억에 70%라 그러면은 300억이면은 이게 나머지 지분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정말로 설마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 했고 제가 거기서 공매도가 없는 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네. 주가가 비정상으로 오르면은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대주주 지분을 빌려서라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대주주가 지분이 70%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비싸다 혹은 공매도 치겠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주주님 지분을 빌려주세요. 수수료를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면 대주주는 지분을 안 팔고도 이득을 줘.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주주의 지분을 빌려서 공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었고.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공매도 하라고 빌려주면은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그 지분 가치도 하향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공매도 치라고 그렇게 선뜻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지분이 많아요. 지분이 작아요. 아니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올라가요. 시가총액이 떨어져요. 근데 안 팔 거잖아요.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이게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는 대주주.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상관은 전혀 없는 거고 오히려 오르면은 대주주는 조금씩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는 이유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는 비상금으로 이제 경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회사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러면서 조금씩 파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공매도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그 주가 조작 사태의 특징이었다. 그렇죠. 공매도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이제 품절주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이제 PBR이라고 하는 기업들이에요. PBR 중심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되는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잠깐 지금 이제 모니터에 차트를 하나 열어놨는데 이거 좀 연결을 좀 해주시면은 이게 선광이라는 기업의 차트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전에 상승 전 차트입니다. 상승 전 기준 차트인데 이때 기준 차트를 보시면은 2만 원 전에서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던 이 차트가 코로나 때 한번 떨어지고 난 뒤에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렇게 올라가요. 우와. 이렇게 올라가요. 얼마까지 가요? 이러면서 17만 원까지 올라갔죠. 와. 근데 지금 가격 보시면은 19,000원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얘는 이유 없이 올랐는데 딱 떨어지고 난 뒤에 멈춘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에서 멈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실적도 그때와 비슷하고요. 발전은 없거든요. 배당도 그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 거래되었던 제가 좀 더 긴 시결로 보여드리면은 과거에 거래됐던 이 가격이 이 기업의 시장에서 평가하는 적정 평가 가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2차 전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날아다니는 차를 만들겠다, 수륙 양용차를 만들겠다,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이 드러나는 것도 없고 뉴스도 없고 공시도 없는데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 어떤 뭐 자산이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띄우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뭐 과거에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긴 많아요. 네.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최초 올라가기 전에 그 시가총액가 유통되는 가격을 말씀을 드렸어요. 1,000억 기준에서 70%를 대주주가 들고 있고 300억이라 그러면은 레버리지 쓰면은 100억 정도 있으면 되고 레버리지 안 쓰면은 200억 정도 있으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물량을 본인이 줄 수 있어요. 네. 한 세력이 뭐 이렇게 차명 계좌나 여러 사람의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죠. 네. 이 상황에서 통정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얼마에 팔고 네가 얼마에 사고 거래를 계속 만들면서 호가를 올려나가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도만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올라가고 실제로 여러 차트들 보시면은 대주주가 물량을 크게 던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낸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천리라든지 이런 기업은 올라가는 구간 동안 그런 이슈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현금으로 레버리지로 받아내요. 그럼 오히려 대주주가 풀어낸 물량도 본인 세력이 관리하에 두는 거죠. 그러면서 끌어올렸던 게 이번 그 SG 사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최근에 네이버 카페도 썰이 터졌는데 거기도 비슷했어요. 한두 달 됐죠? 네. 그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카페에 있는 회원들끼리 가격을 계속 설정을 하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어떤 하나의 상품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사로 생각을 하시면은 물량은 한정돼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도 않아요. 더 만들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더 찍어낼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늘어나요. 네. 그냥 한정적인 이 제품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물량이 많으면은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겠지만 물량이 작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통정거래나 이제 자전거래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거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금감원 쪽에서도 그거를 바로바로 모니터링해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CFT나 이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일관된 패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전문가였고요. 그리고는 과거의 사례들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제가 이걸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완전히 결정체다. 어떤 식이냐면 전국에서 매매를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네. 각지에서 계좌를 돌려가면서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 루보 사태 때도 똑같았습니다. 루보 사태 때는 전국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사무소마다 랜, IP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늦게 잡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내부자가 잡아냈다 혹은 그 증권사에서 이게 이상을 감지하고 잡아냈다라는 점은 요게 활용되는 수법에 있어가지고 사이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IP를 추적하고 그다음에는 뭐 험해수를 추적하고 여러 가지 추적하는 방법인데 네. 그거를 다 피해서 모든 이제 가정을 본인들이 피하고 거기다가 의심되는 뭔가 이게 현금 거래도 네. 법인을 세워놓고 카드깡 때리고 그러니까 돈 거래도 안 걸리고 계좌도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치밀했네요. 모든 어찌 보면 모든 가능성을 막아가지고 일종의 큰 판을 짠 거고 그 판으로 띄우다 보니 작정하고 숨었는데 어떻게 잡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거든요. 아하. 그래서 좀 잡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좀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차트 그런 뭐 기업들 이런 거는 1,000억이나 2,000억 사이 시가총액 그리고 유통 물량 적은 거 그리고 공매도 안 되는 종목들 이런 거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2차 전지라는 테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키워드가.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중에서 광물 뭐 어디 해외에서 뭘 한다 이런 걸로 만약에 주가가 간다. 근데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러면은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의 냄새는 좀 의심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래도 재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제가 한 10년쯤 전일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아프리카에 광물을 개발하겠다라고 한 업체가 이제 등장을 했고 아프리카 TV 하실 때. 네. 아니 아프리카에 가서 실제로 한다라는.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가 이제 그 MB 정권 때기 때문에 좀 예. 과거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장관님도 가셔가지고 거기 대통령님이랑 악수도 하시고 이게 실제로 자본시장의 그 30년사라고 해가지고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정리돼 있는 사례예요. 근데 그거는 잡아내는데 한 2, 3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산에 대한 평가 가치
그리고는 그 광산이랑 뭐 이렇게 주변에 가지고 내가 뭐 이걸 개발하면 얼마를 벌 거다 해서 투자했다라는 그 금액들의 검증 단계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거기를 검증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이고 그럼 해외에 있는 법인이 해외에 있는 법인을 감사했다라는 측면에서 검증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심은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 기업이 뭐 향후에 20조를 벌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혹은 20조를 버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자본은 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정말로 20조를 벌 거다라는 이 예상이 빗나가면 이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런 뉴스만 믿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뉴스만 믿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확률이 낮아요. 낮다는 걸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트레이드 대상으로만 삼으셔야 된다. 이게 투자가 아니다. 요거는 꼭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재료인지 아니면은 인베스트인지를 구분을 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주가 조작에 의심되는 그리고 조심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과 기업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방금 질문은. 어떤가요? 질문이요? 네. 그렇습니까? 네. 하나 더 날카로운 질문 갑니다. 네. 요게 막 떨어졌을 때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니까 이거 한두 번 더 떨어지면 하한가 따라잡기 하면 내가 그래도 10%는 먹겠다. 이런 분들의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 하한가 따라잡기의 움직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전혀 접근도 말아야 됩니까? 경제적 용어에 데드캣 바운스라는 단어를 데드캣 바운스. 모두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수급 관점으로 분석을 하면 데드캣 바운스는 99.9%의 확률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명확하게 잡아서 명확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 참여자 중에서 10%도 안 돼요. 내가 그 소리냐? 10%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렇죠. 그래서요. 말 그대로 이거는 심리를 읽어내서 들어가고 그 심리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사서 조금 더 빨리 팔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선수의 영역이다. 근데 선수의 영역에서 핫다를 한다.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네. 하한가는 무조건 반등을 한다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실제로 2020년, 2021년도에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한가 종목은 하루에 10종목씩 나왔습니다. 네. 하한가 종목은 일주일에 2-3개 나왔어요. 그리고는 걔네들도 밑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말 그대로 지난 2년의 기억을 믿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잊은 채로 트레이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든 아니면은 뭐 유동성이 좀 줄어들든 네. 핫다는 정말 자신 있는 분만 하셔야 된다. 어. 지금 잘못하시면은 이제 큰 코 다친다. 오케이. 네. 고수만 하는 영역이다라고 하고 본인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핫다 안 했습니다. 그래요? 요거 저는- 뭡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선광에 대해서 네. 테이버가 주가가 4,000원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사겠다. 요거는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딱 정확하게 가격을 정해놓고 요 가격대면은 매력적인 가격대인데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내가 사겠다. 네. 예시를 들어서 선광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하신 걸로. 성광 같은 경우는 지금은 2만 원에서 멈췄어요. 네. 근데 이거는 차트 그대로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은 이게 2만 원 내외가 말 그대로 코로나 이전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은 이 기업이 성장을 하든 이 기업이 나한테 뭔가 배당을 많이 주든 아니면은 뭔가 아이코닉 가격에 거래가 되고 막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선광은 별로 성장이 없고요. 네. 그냥 꾸준한 실적에서 회사에 현금 많이 쌓아놓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지금 배당률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배당률이 현재 기준 1.78% 나옵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거를 왜 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지금 2만 원에서 2%가 안 나와요. 예. 그럼 배당이 이렇게 성장 없는 기업이 그리고는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투자할 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금보다는 배당이 높아야죠. 예금 이자율보다는 배당이 높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거보다 좀 더 베스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나스닥 이제 성장성을 놓고 볼 수 있죠. 나스닥의 성장성이 1년에 한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네. 적어도 10에서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식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배당이 적어도 한 6, 7%는 나와야죠. 그리고는 그런 저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바닥에서 저점 매매라고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 있는 스윙 투자를 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오니까
저는 4,000원 그 정도까지는 빠져야 배당 6, 7%를 믿고 스윙 투자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펀더멘털리. 그렇죠. 말 그대로 이거는 수급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재무적으로 앞으로 성장성 모든 걸 다 봤을 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어찌 보면은 바닥을 잡는 방법이다. 궁금한 게 내용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더라도 사실은 주식은 이제 수급의 싸움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주가 조작으로 뭔가 수급이 꼬이고 때가 타버리면 네. 아무리 좀 매력적인 종목이어도 떨어졌을 때 그 가격이 와도 수급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 때가 묻은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웬만하면 그래도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매력적인 가격대 오면은 그런 종목도 주가 조작이 묻었던 종목도 괜찮습니까? 그것도 날카로운데요. 역시 괜찮- 날카로워.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좋네요, 컨디션. 그런 컨디션으로, 그런 딱 포인트로 네.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음. 아시죠? 슈퍼개미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다올투자증권에 본인이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고 들어오셨어요. 인수할 거면 사세요. 네. 근데 인수할 게 아니면은 인수할 게 아니면 못 올라가요. 아. 그걸 우리는 매물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물려있는 사람들이 다들 물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본전 근처 온다 혹은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면은 네. 탈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탈출 각을 잡는 분들이 많을수록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런 거 안 하는 네. 게 낫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복덩이님께서 요것도 궁금하네요.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주가 조작범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네. 계속한다. 네.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 못 들이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주가 조작 이야기 누가 뭐 몇십억 몇백억 해먹어서 뭐 감옥 가네 마네 뭐 이 얘기는 우리 뭐 1, 2년에 한 번씩 자주 보는 굉장히 단골적인 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요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보세요? 저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강화가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그러면은 뭐 자동차는 남자들이 다 아니까 예.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다들 못 받을걸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다른 곳에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상품을 뭐 제공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혹은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징벌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는 건데 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5억만 내면은 100억을 네, 죄송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100억 이상을 해먹는 이렇게 거는 쿡방 가서 그쵸. 말씀하세요. 네, 해먹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1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5억을 내면은 그 예. 100억의 지금 그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막 계산기를 두드려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난 뒤에 내가 뭐 50억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감옥을 한 2년 갔다 오고 예. 그리고 내가 5억의 벌금을 낸다. 그럼 남는 돈이 45억이죠. 그럼 그거를 범죄 수익 환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게 또 비율도 약하다라고 하면은 네. 숨겨버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배, 3배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는 5억이라고 하는 상한선도 50억으로 끌어올리겠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통과가 돼야 되고 저는 오히려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5억을 해먹으면 5년 사시면 되고 50억을 해먹으시면은 50년 사시면 됩니다. 아예 간단해요. 네. 근데 이게 좀 입법돼가지고 통과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법을 바꾼다라는 게 문제는 이 법을 바꾸면은 이게 자본시장법을 바꾸더라도 다른 법에 또 영향을 주죠. 같이 네. 해야 되는 거기서.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러기에는 너무 이런 주가 조작 얘기가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의 뉴스 때문에 소액 주주들 그리고 갖고 있었던 주주들 그리고 거기 뭐 뉴스나 아니면 펀더멘털 보고 산 주주들 다 피해 보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뭐 어렵더라도 좀 세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통과를 시키던지 어쩌던지 해야지 매번 이렇게 이런 뉴스 나오면은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정말 어렵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시장이에요. 우리는 주식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이마트도 시장입니다. 모든 게 다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디를 가서 내가 물건을 사고 판다 그 물건의 가격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기업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담합이다. 말 그대로 이런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너네가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맞춰서 판매하면은
담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담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도 논란이 많고요. 그리고는 그 담합의 이유가 우리는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라면 가격을 다 100원씩 올렸습니다. 우리는 네. 담합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시장 논리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매 순간 호가에서 가격이 체결이 되는 말 그대로의 힘싸움, 매수와 매도의 힘싸움이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떤 논리를 가져갈 거냐, 무엇으로 규제를 때릴 거냐도 상당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 자체도 어렵다 보니 이런 것들이 또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정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많은 게 또 걸립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투자자가 똑똑해져야 된다. 투자자가 똑똑해지고 이런 데 속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피해가 더 줄어든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보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영자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사기꾼들도 줄어야겠지만 핵심은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레벨도 참여자들의 관심도 올라가야 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조작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시총이 1,000억에서 2,000억 작은 종목들, 유통 물량 적은 종목들, 그리고 재료 없이 올라가는 이상한 종목들,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채팅창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잘 나중에 이제 유튜브 가서 컨텐츠로 대답을 하셔도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대답하기 곤란하시면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된 거라서 저도 열심히 아까 찾았는데 김치버피님께서 미래에셋에서 진대재 전 장관 펀드가 2차 전지에 투입됐다는데 에코 형제들, 포코 형제들 향후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요? 뭐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이게 네. 어떻게 좀 정보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저도 그거는 오늘 밤에 다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정확해야 되니까. 2차 전지 펀드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ETF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작년도에도 재작년도에도 메타버스 ETF, 작년에도 2차 전지 ETF 이런 게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로봇 ETF 이런 게 나오고 지금 바이오 AI, 의료 AI ETF도 나온다고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ETF가 나온다라는 거는 기관에서 그쪽이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다 자금을 투입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수수료로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 그게 증권사 쪽의 하나의 뭐 좀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런 ETF가 나온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왜 나올까? 지금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기다가 자금이 쏠리고 나면은 조금은 걱정스러운 게 ETF 나오고 전후로 약간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장기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번 밀물 들어오면 또 썰물 나가야 되듯이. 네.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을 하실 때 2021년 9월 달에 메타버스 ETF가 나왔고요. 두 달 뒤에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8분의 1 토막 났죠, 메타버스. 네. 슬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수급 분석을 많이 하고 기업 가치의 베이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수급이랑 실적으로 좀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우리 테이버님이 보시는 섹터, 네. 수급 측면에서 요 섹터는 좀 유리하고 하반기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실적 측면에서도 하반기 넘어서 내년까지도 요 섹터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섹터가 좀 있는지. 일단 수급은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2차 전지의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리고는 이 수급이 몰리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2차 전지의 수급을 받아줄 만한 섹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뭐 어제나 그제 ASML이나 TSMC의 실적을 놓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반도체 좀 느리게 반등할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반도체가 올 상반기에 많이 올랐는데 조금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지금 그 다음으로 소위 말해서 2차 전지의 그 광풍의 수급, 유동성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 그러면은 바이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코인이에요. 네. 근데 코인 시장이 지금 뭐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코인 시장이 당장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3만 달러 벽에서도 계속 멈춰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이 못 갑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있죠. 부동산.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이게 연말에 부동산 PF가 터지고 건설사가 지금 뭐 부실하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도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에도 쉽게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제일 세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일 뉴스 헤드라인도 2차 전지가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언론을 보든 아니면은 수급을 보든 그리고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레벨, 심리 상태를 보든 간에 2차 전지만큼 센 거는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 2차 전지 잘 나올 거예요. 수급도 2차 전지가 제일 셀 겁니다. 그거는 하반기 연말까지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장이 부러지지 않는다, 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2차 전지가 계속 갑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장이 꺾이면은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예. 정말로 실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는 수급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도 네. 제가 요즘 장 보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건 네. 실적이 나와요. 네. 그런 애들이 더 많이 가죠. 근데 그런 애들이 가면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싼데 주가가? 그런데도 더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수급 논리로밖에 좀 생각을 할 수 없지 않나.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특정 종목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악플 달려요. 저 악플 저 방송국 차원에서 PD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안 되나요? 하셔도 돼요. 편하게 그런가요? 하셔도 됩니다. 네. 종목 언급은 저희가 자유로운데 네네네. 혹시나 또 이제 네. 저는 뭐 그쪽에 대해서 상하실까 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명확하게.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NF,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얘네들은 공장이 있어요.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회사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선반영해서 배팅하는 게 투자의 일반적인 공식 로직이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매수가 몰린다, 공매도가 밀렸다,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올라간다. 그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네. 이런 데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기는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로 2차 전지 관련돼서 배터리, 양극재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고 그게 향후 10년 뒤의 재무제표에도 그런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재무 실적이 잡힐 거냐. 그게 베스트, 말 그대로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냐라고 봤을 때 최고의 시나리오로. 걔네들은 네. 좀 문제가 있죠. 지주사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거예요. 예. 지주사고 예. 그다음에는 더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IT라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이거는 수급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건 이런 부분에서 용감하시네. 네,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예. 리튬이 5년, 10년 뒤에 정말로 개발이 되면은 영업이익이 40%, 50%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0%, 50% 나온다고 했을 때 안 나오면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IPO가 당장 연말에 있어요. 네. IPO가 되고 난 뒤에 수급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포스코 그룹은 거버넌스가 좋아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는 뷰의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메리트가 있죠.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물음표고 DX는 너무 이게 수급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는 이제 카카오랑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카카오도 IPO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졌어요. 거품이 빠졌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당장 IPO가 2개, 3개 남아있고 그다음에는 키우는 산업마다 이제 물적 분할을 다 해놨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과연 한 번 꺾일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꺾이고 난 뒤에는 더 걱정되는 게 장이 꺾이든 그 기업이 꺾이든 꺾이면은 섹터 자체를 박살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기업은 빠지더라도 올라가겠죠. 예. 근데 저희가 2022년도 초에 보셨을 때 미국에서 테크 기업들 관련돼 가지고 뭐 아크 ETF에 있던 그런 펀드 ETF 모든 기업들 보시면은 그런 테크 꿈을 갖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마이너스 80% 나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IT 버블 때도 그래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반복됐던 역사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000년대 그때 고점을 못 벗겨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 고점을 벗겨내는데 15년,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정말 지금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0년간 내 계좌를 위해서라면 정말 공부 잘 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소신 있게 지금은 수급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에코프로 더 갑니다. 에코프로 더 가요. 네.
공매도가 있는 한 더 갑니다. 공매도가 있는 한 더 간다. 네, 그러니까 장안 철저하게 꺾이면 지금은 수급 논리로 딱 보시는 네. 거네요. 상승이나 하락 쪽을. 지금은 오히려 매매를 하고 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거기서 하셔야 돼요. DX에서 하셔야 되고 에코프로에서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트레이드 논리로는 지금 그거를 안 보는 게 시장 참여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버릇이에요. 지금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넥스트 스텝도 고려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희님께서 난 성깔 있는 뇌생남이 좋더라 해서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우, 굉장히 순둥순둥하게 생기셔서 용감하시네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그 채팅창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을 좀 보고 계시고 반도체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짧게만 시간이 많이 없어요. 반도체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쉬었다 갈 건데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사이클의 고점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이 기업들의 최대 실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잘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좀 많이 왔을까를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논리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제가 하이닉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반도체도 안에 세부 섹터랑 네.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네네.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집중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매일 진행하다 보니까 연초에 정말 지금 반도체가 바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논리가 뭐였냐 그러면은 과연 이번 사이클이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이 최악인데 그러면 이번 사이클이 돌아서면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지난 사이클 고점에서도 9만 원, 10만 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파운드리가 얼마를 벌 거고 메모리가 얼마를 벌 수 있으니까 9만 전자, 10만 전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오히려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꺾였어요. 그럼 다시 지금이 바닥이라 그러면은 이번 피크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삼성전자 분기 연간 영업이익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며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3년 동안의 주주환원 정책이 또 있죠. 그럼 말 그대로 프리캐시플로의 50%를 배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이닉스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초반에는 솔직히 AI 때문에 운이 좋아서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반도체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마이크론에서도 CEO가 나와서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우상향을 할 것이다. TSMC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년, 3년 정도 동안 계속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뭐 지금도 바뀌고 있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전망치가 우상향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연초에 계산을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요번에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는 사이클 고점에 이게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8만 원, 8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다. 다만 실적,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논리로 매수를 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11만 원, 12만 원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좀 매도를 했어요, 하이닉스를. 왜냐하면은 2025년까지 사이클이 올라간다 그랬고 네. 이 상승 사이클에서 그때 한 13만 원, 14만 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2년 투자했을 때 기간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2년 투자했을 때 8만 원에서 12만 원 가면 2년에 50%예요. 그러면 2년에 50%면 투자할 만하지. 근데 이게 13만 원을 받는데 오히려 11만 원까지 왔습니다. 1년 반을 투자했을 때 만 원 먹어요. 그럼 10%도 못 먹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간 이익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투자할 이유가 없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수 매도 전략이 나오는 거고 사이클 산업, 시클리컬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케미컬, 반도체 이런 애들은 투자하실 때 요 논리로 사이클 바닥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사이클 고점일 때 고점 수준에서의 실적, 전망치를 놓고 계산기를 면밀히 두드려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으시고는 투자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곧 나올 삼성전자 실적에서 앞으로의 가이던스와 추가적인 커멘트 여기를 잘 들어봐야 되는 네. 턴어라운드 하는 것까지는 알겠고 거기까지 시장에 지금 밸류를 줬는데 네. 얼마만큼 빠르게 더 많이 턴어라운드 하느냐는 지금 미지수인 상황. 네.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까 그 바이오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이은님께서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 조금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제약바이오 쪽이었고 바이오 수급 돌고 있는데 보령제약 어떨까요? 실적 안정적이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보령제약 뭐 대본이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하반기의 전망
뒤통수 하도 맞아가지고 지금 혹이 몇 개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전제 조건이 좀 성립이 돼야 되는지. 저는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는 돈 못 벌면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금리예요. 제약 바이오라고 할 때 우리가 바이오, 특히 신약을 하는 곳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타트업, VC 업계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업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동네에 어찌 보면은 뭐 과거 10년대의 사례를 보면서 바이오가 임상을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한다. 이런 수급 파티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나와요. PER이 있고 PBR이 있고 배당이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잘 해보시고 재료를 보시면서 아 얘네들이 그래도 돈을 버는데 버는 돈으로 임상을 한다. 그럼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를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돈을 버는 애들은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돈 못 버는 제약바이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업들은 네. 대부분 재무제표가 빨갛고 얘들은 고금리 시대에는 돈을 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전환사채 발행했던 것도 지금은 오히려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돈을 빌렸던 돈을 상환할 때 누구한테 돈 빌릴 거예요? 은행한테 빌리면 이자가 6% 7%예요. 그리고는 이게 대규모로 시비를 발행한다 혹은 대규모로 위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 못 버는 기업은 투자하시면은 매우 곤란한 시기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테마가 주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PDR로 간다 그래서 꿈을 먹고 간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치면은 아까 돈 못 버는 제약바이오는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돈 잘 버는 반도체나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이런 돈 잘 버는 데를 가지 굳이 돈 잘 버는 제약바이오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들고 만약에 그냥 PDR로 가서 꿈을 먹고 자라나는 바이오를 하고 싶으면 2차 전지 중에서 약간 그런 꿈을 꾸는 기업들 막 공시 뉴스 이런 거 뜨는데 막 어디 뭐 광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오히려 더 테마성으로 가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제약바이오가 매력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금 수급을 다 가져가는 이유는 예. 실제로 대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있죠. 그쵸. 돈이 되는 게 보이죠. 우리 눈에 전기차가 보입니다. 꿈과 함께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급이 바이오로 넘어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바이오 쪽에 좀 더 꿈과 희망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잘 개발하는 기업들을 줄지어서 M&A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M&A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고요. 예. 그중에서 우리는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먹는 약인 위고비. 위고비? 네, 위고비라고 해가지고 그 노보노디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예. 이미 10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정말로 되는 꿈이면은 다들 투자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지난 10년 동안 보여줬던 그 꿈만 스토리만 갖고 있었던 그 힘이 예. 이제는 잃어버렸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2차 전지의 꿈과 스토리가 나오니까 글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말씀해 주세요. 보령이 제약사죠. 네, 제약을 만들고 이제 약을 팔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한 6, 7%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다만 보령은 과거의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보령의 뭐 뉴스 플로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주예요. 보령의 대표님이 이번에 좀 그 대표님이 승계를 받으시면서 뉴 전략으로 네. 새로운 신산업으로 우주 약물, 우주 진출,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흑사자님께서 테이버형 방송 보고 모텔 신라 정리했어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텔 신라, 뭐 신라 고시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신라장. 하숙신라. 네. 네. 참 얘기 많았었는데 어쨌든 정리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허클님께서 말 끝에 주섬주섬 뭐 주머니 안에서 꺼내면서 사라고 하면 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혹시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종목 추천은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지금 좀 하반기까지 좀 탄탄하면서도 매력적이면서도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조금 싸다고 느껴지는 종목 어떤 게 뭐 있으신지.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무조건 이걸 말씀드립니다. 수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섹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 방산, 두 번째 조선, 세 번째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네 번째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OLED 관련된 친구들, 예.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 거기다가 임플란트도 포함할 수 있고요. 엔터도 포함할 수 있고 라면, 식료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이쪽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은 수출하는 쪽에서의 물량, 수출하는 쪽에서의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얘네들은 올해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했고요. 예. 되게 차별화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이 늘어나야, 특히 고금리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장이 귀하다. 성장이 귀하다. 근데 성장을 한다. 그리고는 달러를 벌어온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소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수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수출로 먹고 살면은 내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수출 비중이 높아진다. 미국으로 뭔가 판매를 많이 한다. 거기다가 정부가 이쪽으로 돈을 쏟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현대차? 뭐 현대차는 정부가 돈을 쏟기는 쏟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경기가 침체되면은 정부는 뭘 합니까? 보조금을 풉니다. 그렇죠.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 로템보다는 두산 밥캣, 죄송해요. 두산 밥캣이라든지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우상향이 어마어마해요. 시장에서는 언급이 제대로 안 됐지만 건설기계. 올해 상승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미국에서도 정부가 돈을 풀죠. 잘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가는 종목들이 미국향 매출이 많은 종목들이 요즘 좀 주목을 네. 받는 것 같고 수출하면서 수출의 그 볼륨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오버타임이 돼가지고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10초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다들 부자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요거는 좋네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자가 되시려면 주변 사람이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좋다. 네, 그런 점에서 모두들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같이 부자 되는 세상 꿈꾸면서 자, 오늘의 그 치킨 쿠폰 당첨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요, 채팅을 잘 올려주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이분입니다. 올려주시죠. 김치버피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노란톡 주둥이 들어오셔서 치킨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우리 경제 크리에이터 테이버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엔 푹 쉬시고 미국장 한번 살펴보시고 월요일 날 5시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